음. 예. 2022년 10월 11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16일인데요. 어제와 오늘이 아주 갑자기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 건강을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건강을 또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 환절기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의 그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그 날씨가 변화가 올 때는 특히 환절기에는 옷을 두텁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체온이 떨어지면 몸의 전반적인 모든 기능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 바이러스 감기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풍한서습 조화라해서 바람 불고 차갑고 습기 차고 건조하고 이런 날씨가 될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지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잘 추스리고 나이가 들어가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의 그런 을과 혼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의연한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집 6번째 강의로서 무문화는 보살사상인데 불교와 결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원시반분의 보살 황국사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보살사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 근세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고 특집 7번째는 해결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와 해겔은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비판 철학을 통해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철학자 인물 세계사의 표정훈 선생님께서 적은 글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어떤 사람인가? 근대의 서양 철학의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 본유의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있으며 또 경험의 역할은 이성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지식을 일깨우는데 머무른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론적 사고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은 그 역할을 경험의 역할이 이성의 본래에 갖고 있던 지식을
일깨우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경험론자들은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보고, 경험론은 상식에 부합되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경험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은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해이주로 흐르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리론자와 경험론자들의 이 모순점을 정리해서 이 임마누엘 칸트는 같은 것을 놓고서도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같은 것에 대한 나의 경험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왜? 인간은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각자 동물과는 다른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를 가리켜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하고 종합한 철학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의 형식, 인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인식을 말하고 인지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인 신경세포가 내 몸을 인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의 형식이라고 보죠. 그래서 인식의 형식은 본래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식의 내용, 인식의 형식과 내용에서, 내용은 그 인식을 하게끔 하는 그 형식의 를 채워주려면은 거기에 따른 인식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데, 이를 경험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이걸 합리론과 경험론을 둘 다 종합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경험을 재료로 해서 경험과는 상관이 없고 타고난 인식의 능력, 즉 형식, 즉 이성의 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에게 인식의 형식 또는 능력이란 시간과 공간, 즉 직관 형식 또는 감성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성의 능동적인 작용에 바탕을 둔 범주, 개념 형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철학은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칸트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칸트에게 인식의 형식 또는 능력이란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지성의 능동적인 작용에 바탕을 둔 범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경험을 통해 인식 대상을 담는 틀이고, 시간과 공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 대상을 담는 틀이고, 즉 틀이고, 범주는 개념을 통해서 지성이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관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개념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구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개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지만 개념은 능동적, 자발적, 구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직관은 형식과 가깝고, 개념은 그 내용과 가깝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이 없는 사유는 공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명목적이라는 말이 있어. 직관은 쉽게 말해서 경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직관은 경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컨대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사유는, 그렇죠,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사유는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고, 지성의 능동적 활동에 따른 개념이 없는 경험은 틀과 형식이 없어서 명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철학은 인간에게 전혀 올바르지 못한 자리를 부여하여 인간을 세계 또는 외부 사물과 상황에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기계가 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철학은. 그래서
과거의 철학은 인간을 세계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칸트라든지 헤겔의 이 관념론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철학은 과거의 철학은 인간을 세계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 비판이 등장하여서 세계 속의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그렇죠. 이성 비판이 등장하면서 세계 속의 인간을 처음으로 끝까지 능동적인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자신이 근원적으로 그의 표상과 개념의 창조자이며 그의 모든 행위의 창시자여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1798년도에 칸트가 쓴 학부의 다툼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을 매우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행사함으로 해서 그 끝은 한계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 철학을 흔히 비판 철학으로 일컫는데 자, 그 비판은 무엇에 대한 비판인가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세계의 자연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칸트 철학은 비판 철학이라고 일컫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비판이랑 가능 근거를 따져 묻는 것, 즉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되묻는 것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만 보아야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근거를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문제의식은 인간은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세계의 일부인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도대체 우리가 규범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범할 수 없다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그것이 뭐냐면은 조합되고 정리되면서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위와 같이 경험을 재료로 삼아서 인간 지성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능력 또는 형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재료로 삼아서 인간 지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동이고 자발적인 능력을 형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 주체의 능동적 자발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칸트는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감히 스스로 생각하는 계명주의 철학적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는 인식의 주체로서 능동적 자발적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능동적으로 자발적 능력을 그 바탕으로 해서, 저 경험으로 해서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내용을 채워서 경험의 내용을 채워서 이성이 가지고 있는 본류적인 본질을 이성의 본질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이 거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운명이다.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자기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규범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몸뚱아리와 관계돼서 많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이성 자체의 본성에 의해 이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답할 수 없으면 그 문제가 이성의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성 자체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와 같이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끈질기게 던지는데
예컨대 전통적인 행위상학적 질문인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신이나 영혼의 존재 여부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 철학에 따른다면 학문의 주제나 지식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요컨대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는 직관행식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위상학적인 질문, 즉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의 이야기,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 그래서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칸트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들, 기타 이런 이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는 직관 형식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과 지식의 영역에서 신과 영혼의 문제를 추방해버린 칸트지만, 학문의 지식 영역에서 신과 영혼의 문제를 추방해버린 칸트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도 학문, 종교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식의 영역이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그는 종교의 영역이고, 그 종교의 영역은 바로 학문의 한 분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암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행복의 영역에서 신과 영혼을 부활시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도덕적 행위를 통해 최고선의 이념을 추구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하게 통치하는 신의 존재와 내세의 삶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는 신은 선한 삶을 위해 요청되는 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표종원 선생님이 그 칸트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을 제가 전달해 주었고요. 요거는 이제 환국문학술원 연구회에서 제가 적어본 내용인데,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문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로 본능적인 동물과 구별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우주의 준이라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흥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에게 알려고 하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지 생명 유지를 위해 공간이 갇혀 있는 본능적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성은 생각하는 힘인데, 이는 본능에 따라 본질인가 아니면 본능에 따른 존재인가, 이 문제를 물을 수가 있는데, 이를 특정 지어야 개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자의 말은 개념을 만들기가 어렵고 후자는 개념을 만들 수 있게 철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존재성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철학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본성에서 떼어내기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이성을 본성에서 떼어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성은 실질적 존재로서의 모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능동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 존재로서 모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능동적인 것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위에 표종원 선생의 말씀처럼 본성으로서의 본질은 알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본성으로서의 본질은 알기 어렵게 된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적인 본성과 경험론적인 재료를 통해 보편성을 가진다고 이해했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기논정과 같다 이죠. 즉 리는 원리고 기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성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특정 질수가 없고, 경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질수가 있고요. 이를 환국문학술 연구에서는 원리와 원칙,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수가 없고 있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어느 지점에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엄밀한 학문에서의 철학이 나오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중간의 법칙이라 하고 이를 중용에서는 중용의 도라 한다 이거죠. 서구 철학자들은 이걸 본질과 존재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세계 학문의 시작은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념이 철학이고 철학이 과학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개념의 시작은 한국의 학술 연구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인간 본성과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이다. 보살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칸트의 철학이 보인다. 왜냐하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전자는 본질을 다루고 후자는 존재를 다루는 것이다. 이죠. 그리고 보살 사상의 5가지 특징이 바로 보편 학문으로서의 엄밀한 철학이 설명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관적 존재로서 이해해야 된다. 즉 주관적 존재가 바로 보살 사상의 핵심인데 1번 현실적이고 2번 실질적이고 3번 구체적이고 4번 초월적이고 5번에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존재와 실존이 대별되는데 산스크리트의 보디사트바가 학문의 존재의 문제를 처음 다루는 불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서양 철학자들은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철학의 틀을 세웠다면 동양 철학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철학의 재료로 삼았다는 이긴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열리면 원리는 우주만성의 본질을 만드는 재료이고 원칙은 재료를 통하여 반드시 화학적 작용이나 생명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수만 년 뒤에 무문화론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난 보살 사상이 학문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철학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적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한번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